자, 유동성 함정 질문 있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직역하면 유동성이 함정에 빠졌다. 그럼 유동성이 뭔데요? 유동성. 이게 화폐, 현금 이거잖아요. 그래서 화폐가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직역하면. 근데 화폐를 공급하는 주체는 중앙은행이거든요. 중앙은행. 그래서 중앙은행이 화폐를 공급을 했대요. 얘네가 화폐를 공급을 했대요. 그럼 이때 화폐 공급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확대 금융 정책이라고 해요. 화폐를 푼 거, 돈을 풀어낸 거. 그래서 이거를 확대 일단 금융 정책이랑 동일어. 근데 함정에 빠졌대. 이게 지역하면 그 함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화폐가 함정에 빠졌대요. 근데 원래 화폐는 왜 돈을 푸냐면 돈을 쓰라고 지금 돈을 공급하는 거거든. 그 함정에 빠졌다는 거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는 거거든. 이게. 돈을 쥐고만 있는 상태를 지역하면 유동성 함정이라고 해요. 직역을 하면. 그래서 화폐 공급, 화폐 수요 요 두 개가 있는데 화폐 공급이 화폐 수요보다 많으면 일단 금리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이자율. 다시 화폐 공급, 화폐는 일단 화폐의 가치는 금리. 이자율, 돈의 가치가. 근데 공급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이 많아지면 이자율이 하락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지금 중앙은행이 돈을 공급을 한 이유는 화폐 공급의 증가로 금리를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네. 금리를 떨어뜨린 거. 그럼 금리가 내려가면 이게 기업 투자로 연결이 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걸 목표로 확대 금융 정책을 실시하는데 문제는 유동성 함정은 아까 분명히 사람이 돈을 쥐고만 있는다. 그 아무리 화폐 공급이 뭐해도 증가해도 화폐 수요도 그만큼 증가한다니까. 이게 즉 화폐 공급이 증가를 한 것만큼 화폐 수요가 동일하게 증가해버린다면 금리는 안 떨어지죠. 둘이 균형이 발생되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불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개념상 유동성 함정의 일단 기본 개념은 아무리 돈을 풀어도 금리가 변하지 않을 때를 유동성 함정 상태로 한다고. 이렇게. 여기까지는 개념. 됐죠? 그럼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뭔가 표현을 하려면 어떤 그림 보신 거예요? 그림을 쓸 때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엘렌 곡선 그렸어요? 뭐 화폐 시장 그림 그렸어요? 이렇게. 자, 원래 이제 엘렌 곡선이라는 게 뭐냐면 화폐 시장 균형을 달성시키는 곡선을 엘렌 곡선인데 원래 엘렌 곡선은 화폐 시장에서 노출이 돼요. 화폐 시장에서. 그래서 세로가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금리. R이고 가로는 역시 수량이니까 화폐 거래량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자, 이때 화폐 공고선을 그릴 때는 수직으로 그릴까요? 우상향으로 그릴까요? 화폐 공고선은 일단 중앙은행이 결정하는데 금리와 무관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화폐 공급하는 주체는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금리와 상관없거든요. 정책이니까. 그래서 화폐 공급 기본은 수직으로 그려주는 게 기본. 화폐 공급 이렇게 그려주고 이제 문제는 화폐 수요. 화폐 수요는 원래 어떻게 그리셔야 돼? 화폐 수요 곡선은 우하향으로 그리는 게 원칙이에요. 다시 왜 우하향할까요? 다시 이게 이자리 독립변수, 이자리 변할 때란 말이에요. 이게 변할 때, 금리 변할 때, 금리 변하더라도 화폐 공급은 지금 변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거고 화폐 수요는 금리에 영향을 받아요. 금리 내려갈 때 사람들은 돈을 보유해요? 은행에다 예금해요? 다시 금리가 내려갈 때 은행 예금하면 별로 이득이 아니잖아요. 그럼 화폐를 쥐고 있으려고 하잖아. 그래서 화폐 수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하향으로
그려줘요. 이해되시죠? 금리 다시 내려갈 때 내려가면 은행에다 예금해봤자 별로 이득이 안 되니까 화폐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한다고 해서 우하향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게 기본인데 유동성장에 빠져 있게 되면 아까 분명히 화폐 수요가 무한대라고요. 다시 사람들이 돈을 쥐고만 있다고. 그래서 화폐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안 그려지고 수평으로 그려져요. 대신 이제 우하향을 전제로 하니까 보통 이제 내려갔다가 수평 이렇게 많이 그려준다. 이렇게. 그래서 화폐 수요가 수평된 일단 요 구간 있잖아요. 이걸 유동성장이라고 일단 정의를 해줘요. 여기서 화폐 수요 무한대 요 그림에서. 그래서 공급 수요가 만나면 지금 금리가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아까 돈을 아무리 뭐해도 풀어도 화폐 공급 아무리 증가해도 화폐 수요가 뭐하니까 무한대니까 금리는 안 변한다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는지? 그래서 이거 기반으로 LM 곡선을 도출해요. 기반으로.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 모형 중에 하나가 IS LM 곡선을 배우는데 이 IS 곡선의 정의는 생산물 시장 균형을 달성하는 곡선을 IS 곡선 이렇게 정의하는 거고, 이건 이제 정의 모형 만들 때. 그래서 LM 곡선은 화폐 시장 균형과 관련된 곡선이라고 해요. 균형. 그래서 L이 영어로 liquidity, 유동성. 화폐 수를 나타내는 개념이고, L이 money supply, 화폐 공급을 나타내기 때문에 LM 자체가 화폐 시장 균형이구나 라는 걸 나타내는 영어 약자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ISLM 어떻게 그리냐? 좀 밑으로 내려갈게요. 이거 지울게요. 자, LM 곡선의 기본은 이제 축이 또 중요하다고. 축. 이게 이제 모형이니까 어떤 변수가 들어가냐가 나와야 된다고. 요 변수. 그래서 세로가 이자율이 들어가고요. 이 모형에서. 다시 왼쪽 무시하시고 일단 요 모형 보시면 세로가 이자율, 가로는 국민소득이 들어가요. 국민소득. 이 축이. 그래서 이자율이 R, 국민소득이 Y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걸 통해서 여기를 도출하거든요. 그러면 이자율이 변할진지 국민소득이 변할진지가 나와야 돼요. 다시 앞에서 우리가 시장 배울 때 아까 가격이 나왔고요. P, 가로 Q, 수요량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P가 변할 때요, 수요량이 변할 때요. 가격이 변할 때죠.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역관계 움직이니까 수요 곡선이 우하향으로 그려진 거고, 우하향 그렸다는 것은 P가 뭐 할 때? 내려갈 때 수요량이 뭐 하니까? 증가하니까 우하향으로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이자율이 변하는 건지 국민소득이 변하는지 이게 나와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LM 곡선은 국민소득이 변할 때. 이게 또 모형이. 그러니까 이게 모형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외워야 돼. 원래는. 근데 이제 논술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저희가 도출 과정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변할 때로 가요. 이게 변할 때. 자, 그럼 국민소득 어디 있냐? 여기에 화폐 수요에 들어가 있는 변수야. 여기에 국민소득이 들어가. 이렇게. 다시 소득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돈에 대한 수요가 바뀐다는 거야. 소득이 변하면 돈에 대한 수요가 바뀐다. 그래서 국민소득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변수. 그래서 국민소득이 만약에 여기에 Y0라고 해볼게요. 그럼 현재 국민소득 있을 때 이자율 결정됐죠? 여기 R0라고 할게요. 그럼 Y0, R0 해서 여기에 점을 찍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Y0일 때 R0 이렇게 점을 찍었어요. 자, 이제 국민소득이 늘었다 볼게요. Y1 갔어요. 늘었어요. 자, 요게 늘었어요. 그럼 화폐 수요 증가 감소. 증가. 다시 소득이 늘면 화폐 수요가 증가.
그럼 화폐수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측으로 화폐수 증가니까. 그래서 우하향한 요 구간은 우측 이동이 맞는데 이렇게 수평은 우측 이동해도 수평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수 곡선이 이렇게 이동한다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이 자리는 어떻게 돼요? 그래도 안 변하잖아. 이렇게. 즉 소득이 Y1 증가해도 여전히 이 자율이 R0로 그대로죠. 따라서 LN 곡선에서 요 수평 구간이 나와요. 그래서 요 구간은 역시 유동성 함정이라고 한다고. 그럼 소득이 또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화폐수 곡선이 또 오른쪽 이동할 거 아니에요. 여기 동일하게. 그러면 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제서야 금리가 올라온다고. 이제 R1으로 이렇게. 그래서 소득이 이제 더 증가하면 이제 이 자율이 뭘로? R1으로 증가를 하니까 이거 연결하면 LN 곡선의 그림이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려지게 되고 이때 요 수평 구간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시험 공부한 논술 준비하는 분들은 이렇게 안 하잖아. 도출 과정이 왜 필요하냐고. 그래서 유동성 함정 딱 나오면 LN 곡선에서 수평 구간이 유동성 함정하고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도출 과정까지를 아실 법 없는데 이제 도출 과정 물어보니까 설명 이렇게 자세히 좀 드린 거고 처음 공부할 때는 이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지만 나중에 공부할 때는 무조건 유동성 함정 나오면 나는 IS LN 곡선 모형 쓸 때 LN 곡선을 수평선 구간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바로 접근을 하는 게 일반적인 시험 대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IS LN 그림은 일단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다시 유동성 함정하에서 IS 나는 LN 곡선을 가지고 설명할 거야. 그럼 이거 설명한다는 거는 뭘 알고 싶은 거야? 무슨 변수를 알고 싶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야? 그냥 쓰는 거 아니잖아요. 보시면 이자율하고 국민소득을 알고 싶기 위해서 한 거예요. 유동성 함정하에서 이자율의 변화, 금리 변화는 어떻게 될까? 국민소득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를 내가 답안을 쓰려면 ISLM을 쓰는 거죠. 이게. 그래서 원래 이제 일반적 시험에서는 대놓고 금리와 국민소득의 변화를 분석하시고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코타 쪽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잖아. 뭐 금리 변화, 국민소득 변화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면 좋겠으나 이렇게 안 나오면 본인이 어떤 모형을 쓸지를 고민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모형을 쓸지. 근데 IS LN 곡선은 무조건 금리, 국민소득을 분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면 이제 ISLM 그리실 거 아니에요? 다시 세로가 이자율, 가로가 국민소득 했고 그 다음에 IS 곡선은 어떻게 그래요? 다시 IS 곡선은 생산물 시장 균형인데 IS는 우하향, LN 곡선은 우상향 그린 게 기본이다. 그래서 IS 일단 우하향으로 그려주고요. 이렇게 LM 원래 우상향인데 지금 유동성 함정을 전제로 했단 말이에요. 전제. 그럼 LM은 어떻게 된다고요? LM을 수평 구간을 넣어줘야 된다고 한다죠. 이거를. 여기서 이제 우상향까지 넣어줘도 되고 어떤 그림은 그냥 수평으로 멈출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확대 통화 정책을 실시한다 하면 그게 LN 곡선 이동 요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중앙은행이 돈을 모으면 풀어도 LM이 우측 이동은 수평 아니에요? 금리는 어떻게 되고? 변함이 없고 국민소득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유동성 함정에서는 확대 금융정책은 무력하다는 말이 뜬다고. 효과가 없다. 없다. 그럼 어떤 정책? IS 곡선을 오른쪽 이동시킨 정책 효과가 크다고 나오고 이걸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금리가 여전히 그대로면서 국민소득의 증가 효과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렇게. 그럼 IS 곡선 이동하는 요인이 뭐 있어요?
이게 이제 GDP로 보시면 돼. Y는 GDP, C, I, G, NX 해서 요게 다 이동요인. 그래서 소비가 뭐하거나 증가하거나 투자가 증가하거나 정보출이 증가하거나 순수출이 증가하면 유동성 정화에서 국민소득 증가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유동성 정이라고 대놓고 나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유동성 정이란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문제에서. 안 나오면 유동성 정이 우리나라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고. 그럼 유동성 정 나온다는 거는 일단 금리가 낮아야 돼. 금리가 낮아야 되는데 그 금리 기준이 되게 애매한 게 터키 이런 나라, 튀르키예 금리 높아야 낮아요. 높거든. 걔네 막 20% 넘잖아요. 걔네 금리는. 그러면 걔네 입장에서 15%면 금리가 높아야 낮아요. 낮은 거잖아. 근데 한국은 지금 금리 몇 프로? 네. 하여튼 3%대잖아. 예를 들면. 그럼 요 기준에서 봤을 때 금리가 낮아지는 게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낮다는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다고. 그래서 이 금리는 그 나라 수준에 봤을 때 낮아질 대로 낮은 수준을 보십니다. 그럼 금리가 낮다는 건 현재 경제가 좋다는 거 나쁘다는 거? 경제가 매우 안 좋다는 얘기거든. 근데 금리를 낮출 때 경제가 살아나니까 계속 낮추다 끝까지 내려온 여기가 유동성 함정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낮아진 상태가 되면 사람들 뭐 한다? 화폐 수요가 무한대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뭐예요? 지고만 있다고. 쓰지를 않고. 그래서 그게 예전에 IMF 때예요. 그 당시 돈을 안 쓴다고. 그래서 지고만 있으니까 소비가 활성화되지가 않는 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IS 고서 오른쪽 이동시키려면 소비 증가로 쉽지가 않고 기업 투자도 쉽지 않으니까 주로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제시한 사람이 바로 케인즈라고요. 케인즈가 유동성 함정의 개념을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두 개의 유동성 함정이라는 문제가 딱 나와버리면 일단은 LM을 수평 그려놓고 스타트 하는 게 핵심이고 만약 유동성 함정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현재 한국 경제가 유동성 함정인지를 본인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한국이 지금 현재 요금리는 낮은 편은 아닌 거지.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더 낮추려고 해도 뭐 때문에 가계부채나 부동산 경기 때문에 지금 못 낮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더 낮출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낮추는 게 다른 요인일 뿐이고 더 낮출 때 낮춰도 경제가 안 살아나면 그때는 유동성 함정이라고 판단하고 하시면 되는데 대신 그건 이제 기사에 뜰 거예요. 우리나라 유동성 함정 상태다. 그래서 대표 국가가 이제 일본이었죠. 일본 기사 보면 유동성 함정 얘기가 자주 나온다고. 금리가 거의 0.5밖에 안 되잖아. 일본 금리는. 그래서 주제는 뭐 워낙 기본이니까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유동성 함정에서 벗어나는 구간이 어떤 요인이나 변수가 있나요? LM 곡선이 이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우상향 여기요? 네, 국민소득이 무한대로 증가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LM 우상향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경제가 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화폐수가 무한대 되지 않는 상태가 되면 LM 곡선이 우상향으로 그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화폐 수요가 무한대가 아닌 그 조건이 있어야 돼요. 화폐수 조건은 따로 없고 돈을 사람들이 지고만 있지를 않는다는 건 돈을 쓰기 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드디어. 그러니까 경제가 뭔가 살아난다는 어떤 심리. 부동산에 쓰든 개인 소비에 쓰든 상관없이. 네, 돈을 쓰기 시작하는 공간. 그러니까 최근에 뭐 우리나라 내라는 가족 관련돼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계엄 사태랑 그때 한참 소비가 위축됐잖아. 근데 슬슬 이제 경제가 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게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LM 곡선이 우상향으로 그려지는 거죠. 경제 안정성이 될 수도 있고 기대 효과가. 기대도 다 해당돼요. 기대 효과도. 됐죠?